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는 긴축 우려 속에서 혼조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번 주는 일단 오늘 밤에 대통령의 날로 휴장인 관계로 일단은 뉴욕 증시에 따라 국내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지 좀 더 체크해봐야 될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네. 확실히 1, 2월 동안에 계속해서 낙관론자들의 목소리가 조금 더 강했다면 지금은 좀 더 조심하자, 주의하자라는 목소리들도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를 반영해서 시장에서 나오는 데이터에 대한 불신 등도 등장하고 있고요. 좀 따져볼 내용들이 주말 사이에도 많았습니다. 그 내용들 차분하게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정리해 나가시죠. 일단 지난 금요일장이 어땠는가 복기부터 한판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다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1% 이상 밀려났고요. 코스피도 1% 가까운 하락이었습니다. 영향을 줬던 가장 눈에 띄는 이슈는 그날 새벽에 나왔었던 테슬라의 리콜 관련한 소식이었죠. 그리고 긴축에 대한 부담감이 블러드 총재의 발언으로 더해지면서 각종 성장주들의 탄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2차 전지의 낙폭이 크게 나왔다라는 거죠. 다만 이들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맞는 역풍 정도로 해석하는 시각이 여전히 많습니다. 조정 시 매수 관점 의견 등도 계속 나오고요. 그에 증명이라도 하듯 또 그 다음날 테슬라의 주가는 올랐죠. 일단 이날장 기준으로 장이 끝나고 나서 시간 외에서 테슬라 배터리 생산이 강화됐다. 그러면서 LNF가 납품할 것이다라는 뉴스 등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간 외에서 LNF는 다시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고요. 환율이 장중 1,300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1,299원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환율 부담이 좀 느껴지고 있죠. 달러 약세가 종료되는지 여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연초에 증시에 큰 힘이 돼줬던 것이 바로 달러 약세였기 때문인 거죠. 자, 이날 강했던 종목군들은 히토리와 철강, 건설기계, 폐배터리, 석유화학, 탈모 쪽이 되겠습니다. 다행히도 그 전날에 저희 방송 브리핑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 이슈가 부각되고 있고 중국은 미국을 제재하겠다고 소리쳤기 때문에 히토류 쪽을 면밀히 보십사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날과 그 다음 날까지 관련한 뉴스들이 그 이후 쏟아졌고요. 히토류 쪽은 강세 움직임이 나타났죠. 그리고 꽃놀이패를 쥐고 있는 건 폐배터리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했었는데요. 이날도 폐배터리가 강세를 띄워줘서 비교적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나름의 저희는 안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탈모 관련한 종목들이 계속돼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항노화 관련한 기업이죠. 이노진이라는 업체가 신규 상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관전 포인트 중에 아주 소소한 재미로 하나 남겨놓으시고요. 주말 사이에 미국과 중국의 고위 외교회담이 서로 상호 비방으로 끝나면서 큰 성과 없었다라는 평이 나옵니다. 미중 갈등 이슈는 계속적으로 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즘 주식시장에 행동주의 테마가 생성됐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주주들의 행동주의 움직임 속에서 꽤나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들이 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SBS 관련한 이슈도 들려오고 있으니까요.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난 금요일장 국내장이었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가 물가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 그 물가 데이터들이 좀 끈끈함을 보여주고 있죠. 대표적인 게 바로 서비스 물가입니다. 끈끈함, 끈적함을 나타내는데 이런 건 언제나 좀 찝찝함을 불러일으킵니다. 끈적한 물가를 보면서 시장에선 계속돼서 불안의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죠. 마이클 하트넷이라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수석 투자 전략가가 있습니다. 그는 시장에서 상당히 주목하는 인물 중 하나인데요. 과거에 시장의 고점과 저점 혹은 방향 그리고 그것을 말하는 타이밍이 굉장히 정확했었기 때문에 타이밍의 귀재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이야기를 내놓는가가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2021년도에 2022년도는 금리와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쇼크 를 맞이할 것이다라고 경고했었고 그의 말대로 진행이 됐었죠. 여러 가지 그의 타이밍에 맞춘 발언들은 이슈가 됐었는데요. 특히나 눈에 띄는 게 작년 8월입니다. S&P 500 기준 이때 8월은 S&P 500이 약세장 랠리를 보일 때였어요.
한참 잘 가고 있는 상황에서 4,328선 부근에서 매도하라라는 이야기를 재차 이야기했던 바 있습니다. 이후에 정말 급격하게 시장은 떨어졌었고요. 중간에 하락에서도 이제 반등할 거야라는 다른 시장 전략가들과 달리 추가 하락이 나올 것이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또한 맞아 떨어졌죠. 어찌됐건 지금까지 잘 맞췄던 인사가 이번에 이런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3월 8일까지 S&P 500이 지금으로부터 10% 정도 빠질 것이다. 3,800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언급했죠. 연준은 무언가 무너질 때까지는 긴축할 것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마이클 하트넷은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의 근거는 이것입니다. 작년 그리고 올해 완전 초까지만 해도 시장은 하드랜딩과 소프트랜딩에 대한 논의가 극심했습니다. 경기 침체 크게 올 거고 인플레 목표 잡으려면 어쩔 수 없어 라는 것과 경기 둔화야 침체까지는 아닐 것이고 인플레 목표는 그걸로도 달성이 가능해. 이 논의가 있었는데요. 최근은 소프트랜딩과 노랜딩 논의로 바뀌었었죠. 소프트랜딩이던가 아니면 경기는 계속해서 승승장구할 것이고 그 와중에 인플레는 잡혀갈 것이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노랜딩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시장은 좀 올라왔었고요. 근데 그에 대해서 경고의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죠. 앞서 살펴봤던 타이밍의 귀재 마이클 하트넷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랜딩이라는 것은 결국 연준이 멈추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 2023년 상반기 만약 시장이 원하는 대로 노랜딩이고 경기가 계속 강하다면 하반기에는 하드랜딩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에 지금 우리가 노랜딩에 좋아하지만 이 노랜딩은 하드랜딩, 경기 침체로 가는 긴 여정을 더 길게 만들 뿐이다라는 거였습니다. 여기에 에드 야데니도 이렇게 얘기했죠. 연준이 인플레 잡을 유일한 방법은 경기 침체다. 결국 침체가 와야지만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자, 도이치방크는 연준의 최종금리 전망치를 올려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기가 탄탄해? 아직 멀었네. 경기 침체를 위해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할 것이고 그게 비단 50bp 순식간에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25bp를 여러 차례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나름 인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네요. 노랜딩이 온다면 결국엔 금리를 올릴 것이고 국채금리가 올라갈 것이고 주식 균열이 일어날 것이다. 결국 시장은 다시 하드랜딩이냐 소프트랜딩이냐로 복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랜딩은 호재가 아니다라는 목소리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죠. 사실 어느 정도 왔는가에 대한 시각 때문에 지금 시장의 의견은 굉장히 분분합니다. 물가 어느 정도 잡히고 있잖아. 아직 멀었어. 어느 쪽에 무게를 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시각은 달라질 거예요. 물컵에 물이 반이나 남았네 혹은 반밖에 남지 않았네와 마찬가지가 되겠죠. 나스닥을 봐도 그렇습니다. 반이나 차 있네로 봐야 될지 혹은 그 반대 시각으로 들여다봐야 될지요. 그 의견들이 계속 혼재되고 있다 보니까 뉴욕장도 고민이 깊어 보입니다. 다우는 소폭 올랐고요. 나스닥과 S&P 500은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에 CPI 이어 PPI의 부담 계속해서 느꼈죠. 에너지 물가 떨어지고 서비스 물가가 여전히 끈적하다라는 점을 우리는 확인받고 있고요. 50bp 인상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그 전날의 발언이 여전히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연준 이사인 미셸 보우만도 인플레 여전히 높다라고 또 추가 코멘트를 내놨죠. 이 이슈를 소화하는 과정 속에서 국채금리가 상승하다가 결국 하락 전환이 됐고요. 시장은 낙폭을 조금 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으로 장 후반에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시장에서는 물가 둔화가 둔화되는 것이 둔화되고 있다. 이것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 요즘이고요. 경기 우려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경기 선행지수 하락이 나타나는데 6개월째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경기 침체 우려감도 다시금 반복되면서 유가 하락을 좀 끌고 가기도 했습니다. 자, 섹터 종목들 한번 들여다볼까요? 테슬라는 하루 사이에 또 좋은 이슈로 올라섰네요. 리콜 우려가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그 전날부터 나왔던 건데 이날 또 그게 반영이 됐고요. 중국에서 모델 Y 가격을 올렸다라는 소식과 멕시코 공장 관련한 이슈도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가 3% 정도 올라가는 모습 나타났고요. 엔비디아는 떨어졌습니다.
도이치방크에서 이 1분기 실적 위축 우려를 좀 내놨고요. 그러면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쪽의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오른 것에 대한 좀 반작용 느낌이 더 강했죠. WTI는 2.7%나 떨어졌습니다. 에너지 쪽의 하락이 다소 크게 느껴졌네요. 자, 개별 종목들 한 번 더 자세히 보죠. 경기 우려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산업재해 강세가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디어가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7% 이상 뛰었고요. 그 섹터를 같이 좀 끌고 갔는데 미국의 건설 기계 쪽 종목들이 52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프라 법안을 하반기부터 자금 집행이 되기 때문에 주목하자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나눠봤었는데요. 어찌됐건 미국 건설 기계 강세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산업재도 마찬가지죠. 현대두산인프라코어와 삼성엔지니어링 모두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업재 쪽에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세계가 땅을 파고 있다는 점에서 아이디어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서 테슬라가 시그마 리튬을 인수할 것이다. 인수를 논의하고 있다는 얘기를 꺼내놓으면서 시그마 리튬은 25% 급등했습니다만 CATL 측에서 리튬 고객사에게 할인을 제공하겠다라며 2차 전지 쪽 또 원자재 쪽의 치킨 게임의 시작을 알리는 얘기를 꺼내놨다.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날 올랐던 리튬 관련주들이 이날 또 급락하면서 테마로 봤을 땐 리튬 섹터가 가장 많이 빠지던 하루였습니다. 다만 리튬의 중요성은 계속 부각이 되죠. 멕시코에서 리튬 미국과 중국이 손대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전략자원의 국유화 움직임은 계속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에너지는 결국 경기 침체 우려 속에 떨어졌고요. 그 밖에 강했던 건요. 5G, 우주위성, 항공, 모빌리티 쪽이었고요. 미국의 도박 산업이 정말 잘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지노주도 올라갔고 경기 방어 섹터가 비교적 선전했던 지난주 마지막 거래 뉴욕장이었습니다. 자, 이번 주 중요한 일정들은 이 정도 추려볼 수 있겠어요. FOMC 의사록 공개가 23일 오전 4시에 우리 시간으로 공개됩니다.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어떻게 나오는가 봐야 될 거고요. 3월이면 점도표 나오는 FOMC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힌트를 찾아볼 겁니다. 다만 후행성이라는 점은 염두에 두시고요. 실적 이번 주에는 중요해 보이는 건 미국은 엔비디아 정도 추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표 나옵니다. 금요일인데요. PC 물가. 연준이 CPI보다 PC를 더욱더 신뢰하고 있다는 점은 아시죠? 연준의 물가 목표치는 PC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더 광범위하게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PC 데이터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일정이다. 이번 주 많은 이들이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BOJ 후임 총재 후보 청문회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금융정책을 꺼낼 것인가에 대한 힌트를 시장은 기다리고 있고요. 우리는 목요일에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이 있죠. 물가에 방점을 찍을 것인지 경기 쪽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지금으로서는 일단 이번에는 동결 전망이 압도적인 상황이죠. 자, 그리고 오늘 일정으로는요. 기획재정부 비상경제 장관회의가 있는데요. 신성장 4.0 전략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거기서 나올 만한 내용으로 추려지는 게 AI와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우주 양자 암호 등입니다. 테마성 이슈로만 당분간 좀 체크하셔야 되는 종목들인데 조만간 이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서 투자 전략을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AI 반도체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챗봇 이슈가 부각되면 부각될수록 이 HBM이라는 고대역 메모리 데이터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전해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쪽에 대한 사업적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일단 이재용 회장의 반도체 패키지에 대한 선제적 투자 강조 이슈도 이 내용과 같이 맞물리게 될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서플러스 글로벌이나 가온칩스, FA 반도체 등의 종목들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확인하시죠. 언제나 삼성 이슈는 참 뜨겁습니다. 삼성이 또 수소 산업에 대한 다시 적극적인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고요. 세계 각지에서 한국의 수소 업체들이 뛰어들 만한 내용들이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수소사들 좀 한 번 더 체크해 보자라는 목소리 나옵니다. 점검하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 시장에 좀 둘러쌀 만한 굵직한 내용 담아봤고요. 지난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섹터가 저는 사실 철강이에요. 네, 맞습니다. 철강은 코스피가 최근에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스틸데이다라고 맞아요. 한번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주들 말씀을 드렸듯이 올해 코스피 지수가 1% 가까이 오른 데 비해서 철강 지수가 12%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들어서만 철강 지수는 5% 이상 오르면서 정말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홀로 웃고 있는 섹터입니다. 철강주들 흐름을 좀 보면 먼저 금요일장에서도 철강 대표주와 중소형주는 모두 다 강한 흐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30% 이상의 상승률을 나타냈던 종목들 보면 대표주 내에서는 KG스틸, 동국제강, 대한제강이 되겠고요. 중소형주 내에서는 NI스틸, 하이스틸, 그리고 휴스틸은 45%가 넘게 올랐습니다. 호실적까지 가져가면서 말이죠. 이렇게 철강주들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바로 크게 이유를 체크를 해본다면 우호적인 매크로 환경이 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덕분에 웃고 있는 철강주다라는 얘기인데요. 우선은 철강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높아지는 원자재 가격과 철광석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글로벌 철강 가격의 추이를 보시면 지금 빨간색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이 북미 쪽의 열연가인데요. 북미 쪽에서 높은 철강 가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사이에 있는 옅은 지금 하늘색이 한국의 열연가입니다. 이를 좀 따라가고 있죠. 반면에 중국의 열연가는 그보다는 좀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역시나 꾸준히 이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미국 철강사들은 최근에 3개월간 5차례 연속으로 가격을 인상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꾸준히 가격을 인상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뉴코아나 US 스틸 그리고 아르셀로미탈이나 클리블랜드 클립스 등등의 미국 쪽의 철강사들이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움직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앞서 얘기했던 중국의 경기 회복, 부동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죠.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성화가 된다면 건설을 재개하게 되고 여기서 철강 업계들은 호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증권가에서는 3월에 있을 양회 이후를 주목해보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또 구체적인 정책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IRA 법안에 이어서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구체적으로 3월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제 임박해 있는 만큼 유럽 내 공장을 가지고 있는 국내 철강사들 쪽에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철강 업체들이 왜 지금 상승 모멘텀을 받고 있는지 좀 체크를 해봤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사실 철강 쪽을 제가 브리핑을 해드렸었는데 그때도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튀르키예에서 대지진이 발생하면서 철강 생산이나 수출에 차질을 빚게 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국내 제강사들의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 반사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부분 짚어드렸었죠. 유럽연합을 상대로 해서 주요 철강 수출국의 점유율을 보면 튀르키예가 15% 정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바로 잇는 게 한국인데요. 그래서 이 지금 철강 생산 능력의 3분의 1이 마비된 상황에서 튀르키예 다음으로 수혜가 기대되는 쪽이 한국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튀르키예 쪽에서 지금 많이 무너지고 훼손이 되어 있는 건물들을 재건하고 또 복구하는 데는 이제 내진용 강제가 필요할 텐데 그 부분에서 국산 내진용 강제가 유럽의 수출길을 더 넓혀갈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강주 하면 지난주에는 사실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2차 전지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13일에 미국 내에서 점토 리튬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히면서 포스코 홀딩스가 굉장한 또 상승세를 나타냈죠. 철강주 전반적으로 이끄는 주인공이었었는데요. 역시 2월 17일 금요일장에서도 코스피 지수가 1% 가까이 오르는데 이 종목은 52주 신고가를 나타냈습니다. 장중에 3%대 급등이 나오면서 34만 1,500원으로 신고가를 새롭게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역시나 이제 앞으로는 리튬이나 니켈 광물 사업, 리사이클링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올해 철강 부문의 이익이 회복되면서 V자 반등이 나타날 것이다.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34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신고가가 그 부근에 근접해 있죠.
그리고 이런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중국의 외교부와 포스코의 중국법인 대표가 만났다라고 하는데요. 마치 노래 가사 같기도 한데 네 속에 내가 있고 내 속에 내가 있는 협력 구도. 결국 긍정적인 얘기입니다. 한국과 중국 양측에서 양국의 경제와 무역 협력을 강조했는데요. 이 중국 쪽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외국 기업을 더 지원하겠다라는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고요. 포스코 중국 법인에서도 양국의 국민 간의 우호적인 감정을 증진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확대 해석을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포스코 측에서도 가벼운 차담회였다라고 선을 좀 긋기도 했기 때문이죠. 일단 관련해서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전해드렸고요. 지금 최근에 이렇게 단기 급등한 철강주에 대해서 여전히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전망들이 우세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얘기하는 쪽도 있었고요. 반면에 너무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차익을 실현할 때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중국의 부양책, 중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건설 쪽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42% 정도입니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이 회복이 되고 건설이 재개가 되고 철강 쪽으로 정말 이 실적이 가시화됐을 때 봐도 늦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유창희 대표님과 전략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가나 안 가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화가 앞서 대우조선해양을 품었었는데 이번에는 HSD 엔진까지 인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저기 글자가 잘못 나와 있습니다. HSD 엔진이고요. HSD 엔진의 지분을 33% 인수하는 MOU를 체결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조선 쪽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가 있게 되겠고 엔진 쪽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시장의 참여를 늘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 HSD 엔진이 굉장한 또 주가 상승세를 나타냈었거든요. 일단 금요일장에서는 5%가량 빠졌지만 최근 한 달 17%나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HD 현대와 좀 싸우고 있었던 이 STX 중공업의 인수전에서는 발을 뺄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이슈들 점검해 주셨고요. 말씀 주신 대로 철강주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만 이제는 좀 이익을 챙겨야 한다라는 목소리들도 같이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봐야 될지 전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톡스 관련한 뉴스가 추가적으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기억하시죠? 2월 13일에 보톡스 균주 논란에서 1심에서는 메디톡스가 승기를 잡았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보툴리눔 톡신 균주 논란이 왜 일어나는가부터 좀 자세히 전해드렸던 바가 있었는데요. 보툴리눔군은 정말 청산가리보다 훨씬 더 강한 독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소량의 물을 타면 정말 수십 년치의 물량이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그 강한 독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 간의 이동이 금지되죠. 그런데 미국에서 갖고 왔었던 메디톡스의 균주와 염기 서열이 동일한 게 바로 다른 보톡스 업체들 사이에서도 나왔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무임승차한 것이 아니겠느냐 논란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2월 13일에 전해드렸던 소식은 이거였죠. 재판부에서 대웅제약의 균주는 메디톡스 것과 다르지 않다. 너희 것 모두 다 폐기해라 라는 거였었고요. 이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웅제약은 명백한 오판이며 항소와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날 같이 말씀드리면서 이 집행정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그 시나리오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만약에 집행정지 신청 인용이 받아들여진다면 일단 대웅제약의 타격은 단기적으로는 좀 거의 없을 것이고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나보다 미국 매출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것을 재판부 측에서 받아들였다라는 소식이 추가됐네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정지를 인용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인용이라는 것은 용납한다라는 뜻을 말하죠. 이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23조 2항에 따르면요. 효력 정지 요건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는 코멘트가 있습니다. 결국 이번에 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지 않는다면 대웅제약에는 회복하기 어려울 만한 손해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두고 대웅제약 측에서는
봐라라는 듯한 멘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시장 곳곳에서는 부당함의 여부가 아니다. 이것은 손해의 여부다. 그러니까 잘못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받아들여진 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즉슨 2심이라던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불안 요소가 여전히 크다라는 게 되겠죠. 일단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시간 외에서요. 대웅제약과 대웅은 급등이 나왔고요. 메디톡스는 4% 이상 빠졌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에서는 분명 이쪽에서 강한 시세를 보여줄 텐데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이 필요해 보이네요. 장단기 전략은 따로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전략 같이 챙겨보시죠. 뉴스탁 유창희 대표님과 시장에 대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뉴욕장은 일단 혼조 마감을 기록했고요. 이슈가 있었던 테슬라 쪽에서는 또 반등을 줬습니다. 리튬 쪽도 여전히 이슈가 많은 상황이고요. 네. 시장에 대한 포트 전략 어떻게 챙겨가십니까? 뭐 지난주 좀 변동성이 좀 높은 한 일주일이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이러한 모습은 아무래도 당분간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CPI 발표, 또 PPI 발표까지 고물가가 장기전에 돌입을 했다라는 것을 좀 확인시켜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문제는 채권금리죠. 채권금리가 3.9%, 10년물 기준으로 3.9%를 돌파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강세가 뭐 환율을 다시 한번 일시적이나마 1,300원을 돌파를 시켰었습니다. 1년물 기준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5%가 돌파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패드워치에서도 지금 5.75까지도 지금 찍히 금리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평가가 되고 있는데 뭐 당장 5.75%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그동안 물가가 좀 진정되면서 다음번 3월 달에 금리 인상이 마지막일 것이고 정말 빠르면 가을이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놨던 것들이 지금 싹 사라졌다는 것이죠. 지금 마이클 하트넷이 S&P 500 기준입니다만 3,800으로 떨어질 거다. 네. 10% 급락 나올 거다. 뭐 이런 식의 경고를 내놨습니다. 네. 그의 발언의 신뢰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시장 불안이 좀 가중될 수 있는데 뭐 시장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보는 시각은 동일하신 거예요. 그렇죠. 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일단은 CPI를 확인해 보자. 그래서 월화는 최소 제 기준으로 본다면 현금 한 50% 정도 좀 확보해 놓자라고 말씀드렸었고, 뭐 다행스럽게 우리나라 증시는 크게 빠진 건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주식 비중을 100%로 가져간다? 이건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참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여러 좀 불안 요소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지 아니면 같이 흔들릴지 여부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현금 비중을 최소한 50%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종목별 장세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좀 약해지면서 좀 변동성만 좀 반응을 하고 있죠. 지난주에도 엄밀히 따지면 2차전지 쪽에서 강한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테마주들이 그렇게 좋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본다라면 저는 최소한 2월 말까지는 시장은 현재와 같은 모습이 더 나올 수 있고 오히려 저점이 더 낮아질 가능성을 좀 대비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문득 궁금한 게요. 어찌됐건 한동안 조금 보수적인 시각을 계속해서 주고 계신데 대표님도 포트를 운영하실 거 아니에요? 네. 섹터로 추려서 좀 어느 정도 끌고 가고 있는 섹터가 분명 있으실 것 같아요. 완전 접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게 뭐 현금 100%가 아니니까 뭐 최소한 전 반도체 관련된 섹터는 좀 가지고 있어도 된다. 근데 다만 이게 반도체라고 해서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뭐 EUV라든지 DDR5라든지 여전히 좀 주가가 좀 덜 오른 좀 알짜배기 기업들 위주로 해서 좀 포트를 좀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진짜 그냥 종목별 대응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괜찮을 수 있을 섹터에다가 좀 네. 모아놓는 거. 그래서
저는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그러니까 어쨌든 3월달 이슈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의 네. 좀 모아가는 전략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다음은 철강주요. 철강주는 이미 저희한테 포스코홀딩스나 휴스틸 1월 관심주로 얘기를 주셨고 좋은 수익이 나긴 합니다만 정말 좋은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철강 정말 미중에 혹은 또 튀르키예 이슈까지 엮이면서 네. 수혜 기대감이 강하게 나오는데 뭐 간략하게 탑픽 종목까지 한번 주시면요. 네, 뭐 일단 톤당 가격이 계속해서 현물 가격이 철강석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1월 대비해서 한 1개월 대비해서 한 6개월 이상 6%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미국 철강사 제품 가격이 최근에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튀르키예 지진 때문에 그 생산량이 급감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비슷한 얘기를 작년 3, 4월에 한번 했었던 게 어떤 거였냐면 러우 전쟁 때문에 그 우크라이나의 유럽의 최대 철강사가 뭐 그 피격을 받는 바람에 맞아요. 생산이 아예 안 되잖아요. 그리고 2위 철강사가 러시아인데 러시아는 아예 그냥 수입 금지고 그런데 이제는 튀르키예까지 지진으로 인해서 철강 공급이 안 된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철강사들이 좀 중간에 끼어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유럽하고 미국과의 관계가 되게 좋아지면서 철강 동맹을 좀 맺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가 이렇다 힘을 못 주고 있었고, 그리고 중국이 그동안 경제가 안 좋아서 철강 수요가 그 경제 봉쇄 때문에 철강 수요가 급감하고 있었는데 그 급감한 철강 수요가 해외 수출로 갔었다는 것이죠. 근데 중국도 이제는 경기 부양 때문에 철강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그럼 중국발 수출이 줄어들 것이고, 미중 관계가 좋아서 철강 동맹을 가져가지만 유럽 자체 지정학 리스크로 인해서 철강 생산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 계획만큼의 그 규모가 안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부분을 또 우리나라 철강사들이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상당히 그 철강사들은 실적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특히 뭐 IRA 법안으로 해서 신재생 에너지 투자가 늘어난다면 뭐 제강 관련된 기업들의 또 수익도 같이 덩달아서 매출도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휴스틸 관련해서도 네. 한번 언급을 좀 드렸던 기억이 좀 있는데 일단은 딱 눈에 보이기에는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는 느낌은 있습니다. 뭐 한 최근 1, 2주 사이에 뭐 어떤 기업은 50% 이상 오르기도 했었고 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나게 단일 기준으로 봤을 때도 꽤 많은 급등세를 좀 보여줬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전체 이슈를 본다라면 포스코홀딩스 주가가 흔들림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를 계속 관심 있게 보면서 뭐 세아제강이라든지 동국제강 같은 기업들도 좀 바닥에서 좀 치고 올라오려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앞에서 또 말을 길게 하는 바람에 저희에게 할당된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보톡스로 곧장 넘어갈게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이슈가 또 부각이 됐습니다. 시간의 뉴스였었는데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대웅제약에겐 긍정적일 것 같으나 이 문제를 길게 봤을 때는 누가 봐도 메디톡스 승기를 점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일단 1심에서의 결과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네. 그리고 뭐 집행정지가 인용된 것뿐이지 뭐 적극적으로 편을 들어준 건 아니라 보고 있거든요. 집행정지는 언제든지 받아줄 수밖에 없는 게 법원 입장에서는 2심, 3심 결과가 중요한 것이니까. 네. 그래서 이건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던 부분들이라서 오늘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신규로 추격 매수하기에는 저는 좀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뷰가 달라진 건 없습니다. 네. 메디톡스 위주로 계속해서 소송은 확대될 것이고 주말에 나온 게 휴재라고의 어떤 소송전도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슈들은 계속해서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엔 저는 미용 의료 시장이 그만큼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에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관련해서는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의료기기 정말 많이 주셨어요. 네, 그래서 뭐 미용 의료기기 산업은 연평균 계속해서 18.7% 이상 성장세가 최소 27년까지 혹은 뭐 길게 보는 쪽에서는 뭐 2030년까지 이어질 거라 보고 있고요. 뭐 코로나 시기에도 수출 감소가 전혀 없었던 섹터가 미용 의료기기, 임플란트 이쪽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코로나가 끝나간다라면 더 많은 수출이 이루어지겠죠. 특히 비침습 시장의 비중이 58%라고 해요. 우리가 보톡스, 뭐 필러, 그리고 뭐 미용 관련된 뭐 피부 미용 이런 부분들이 다 비침습이라고 하는데 이 시장이 뭐 거의 60% 이상 차지하고 네.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전 연령대 뭐 성별 관계없이 저도 요즘에 좀 고민하고 있을 정도. 그리고 뭐 특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건 외국인이거든요. 특히 중국이겠죠. 외국인 관광 의료 시장이 지금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 시장도 커진다라면 저는 뭐 제이시스 메디칼, 뭐 클래시스 같은 기업들 계속해서 이제는 조금 더 주가 긍정적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레이와 메디톡스로 저희와 함께 호흡하며 크게 수익을 주셨고 지금 비외과적 시술 시장의 성장을 모멘텀으로 봤을 때 좀 주목할 종목도 두 가지 같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창의 스픽으로 곧장 넘어갈게요. DY 파워입니다. 네. 미국 국내 지금 공통점이 50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네. 건 산업재. 산업재죠. 네. 계속해서 원자재, 그러니까 자원 관련해서 이슈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여기에 대한 투자는 계속 이루어진다라면 굴삭기 수요는 늘어난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굴삭기 수요가 인프라 투자 쪽에 포커스가 맞춰졌다면 지금은 자원 개발 쪽이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정적인 매출 이어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유럽발 뭐 트리키의 지진이라든지 또 뭐 러우 전쟁은 뭐 10년, 20년 갈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어떤 잠재적 수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중국도 부동산 경기에 대한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최근에 보면 두산인프라코어, 현대두산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뭐 두산밥켓 다 거의 신고가 행진, 신고가 언저리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게 관계된 부속을 공급하는 기업들이죠. 그러면 저는 DI 파워가 조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가 자체는 지금 옆으로 행보를 하면서 에너지를 좀 모아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뭐 한 15,000원 정도까지 단기 목표가 열어놓고 있고요. 뭐 시장이 좀 흔들림이 좀 나오더라도 뭐 저점을 크게 이탈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그래도 뭐 손절가는 1,500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인프라 법안과 재건 이슈 등으로 참 많이 짚어드렸던 건설 기계 섹터에 대한 전략들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DY 파워 15,000원 기억해 볼게요.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